안녕하세요. 한양 수다인입니다. 지난 그린바스다 영상에서 예고했듯 이번 영상은 1932년 제10회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 예술 종목 중 수채화 및 드로잉 부문의 금메달리스트로서 아트 컴페티션 전체 메달리스트들 중 최연소 메달리스트이자 유일하게 LA 출신인 리 에버렛 블레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트 컴페티션은 하계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출품작은 스포츠 혹은 그로부터 영감을 받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리 블레어는 로데오를 소재로 선택합니다. 로데오가 스포츠인지 의아해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스포츠는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 문화적 행태이므로 스포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로데오는 야생의 말이나 소를 카우보이가 등에 올라타서 버티는 신체적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참가하여 버틴 시간을 기준으로 승패 혹은 순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합이라는 올림픽의 취지에도 부합하고요. 로데오를 주제로 선택하였다면 아마 거의 대부분은 길들여지지 않은 소나 말이 사납고 역동적으로 날뛰고 그 위에 카우보이 모자를 쓴 사람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고삐를 힘껏 쥐고 말이나 소를 통제하는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아마 제가 미술가라면 이 모습을 그렸을 것 같아요. LA에서 올림픽이 개최된 193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미 움직임, 속도는 미술의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19세기 말 머이 브릿지는 사진기로 움직이는 동물이나 인간의 모습을 연속적으로 촬영하여 여러 편의 연속 사진집을 출판하였습니다. 머이 브릿지의 연속 사진집은 문화예술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림이나 조각은 고정된 특정 한순간을 보여주기 때문에 미술에서 움직임, 속도에 대한 제어는 미술계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젊은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그 해답을 찾는 데 몰두하였습니다. 1909년 시인 마리네티가 미래주의 선언을 발표하며 시작된 미래주의는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무한한 진보와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는 낙관적 입장이었으며 기계, 과학, 속도와 움직임을 찬양하였습니다. 미래주의에 참여한 미술가들은 당연히 미술에서 움직임과 속도를 구현하는 데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개의 움직임을 표현하고자 무수히 많은 다리와 꼬리를 그려넣은 발라의 달리는 개의 역동성은 그림에서 속도와 움직임에 대한 미래주의 미술가들의 고민을 잘 보여줍니다. 한편 듀샹은 미래주의의 고민을 큐비즘의 표현 방식과 결합한 계단을 내려오는 나무를 발표하여 전세계 미술계에 충격을 선사하였고 20세기 아방가르드 미술의 선두주자가 됩니다. 유럽 대륙에서 발생한 미술에서의 움직임, 속도, 역동성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 시차는 있었지만 1930년대에는 이미 미국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리 블레어는 격렬한 움직임과 속도감을 보여주는 말이나 소의 역동적인 모습과 그 위에서 움직임에 저항하는 카우보이의 모습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1932년 블레어를 금메달리스트로 만들어준 로데오는 소실된 채 사진으로만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레어는 로데오 경기 자체보다는 경기 시작 전의 상황을 선택하였습니다. 마치 관중석에서 경기장을 내려다보는 듯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위에서 아래로 참가자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내에는 참가자들이 말 위에 올라타거나 말에 고삐를 쥐며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세부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참가자들의 긴장감과 분주함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올림픽은 승자와 패자를 겨루는 행사이지만 전 세계 스포츠인들의 축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운영됩니다. 그렇기에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죠. 블레어의 그림은 경기 자체보다는 경기 전 참가자들의 준비 과정을 담아냄으로써 올림픽이 지향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였다고 평가받아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로데오로 제10회 LA 하계올림픽 예술 종목 수채화 및 드로잉 부분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건 리 블레어가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지만 이미 상당한 재능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수채화는 색채 표현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지만 흑백 사진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로데오와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다른 수채화 작품을 통하여 그의 재능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옥상에서의 일광욕은 도시 속 건물 옥상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3명의 젊은 남녀를 보여줍니다. 파란색 수영복을 입은 남자는 대자로 누워서 선탠을 즐기고 그 앞에 노란색 원피스 수영복을 입은 금발의 여인은 일광욕을 즐기며 누워서 책을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젊은 남자는 O자 다리로 양팔을 벌린 채 온몸으로 햇빛을 맞고 있고요. 로데오와 마찬가지로 이 수채화 역시 묘사하려는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으며 특히 옥상에서의 일광욕은 마치 숨어서 이들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마저 줍니다. 그림 속 인물의 얼굴 생김새, 표정,
인상 등에 대한 세부 묘사의 생략도 로데오와의 공통점입니다. 옥상에서의 일광욕은 한낮의 밝은 햇살과 갈색 건물 외벽들로 색채의 통일성이 돋보이며 누워있는 남성의 파란색 수영복과 여성의 노란색 수영복은 이 그림에서 유일하게 눈에 띄는 색채지만 전혀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며 자칫 지루할 수 있는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작품인 전차 정류소는 옥상에서의 일광욕과 마찬가지로 비오는 날 전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일정한 거리에서 묘사하며 전반적으로 차분한 색감이지만 전차와는 밝고 강렬한 노란색과 붉은색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관람자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로데오, 옥상에서의 일광욕, 전차 정류소 등 1930년대 블레어의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야외의 장면을 대략적으로 묘사한 채 수채화로 그려졌습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수채화는 유화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옵니다. 수채화는 쉽게 번지는 성격상 세부 묘사가 어렵지만 대신 빠르게 그림을 완성할 수 있어서 야외에서 순간적인 상황을 개략적으로 빠르게 담아내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19세기부터 화가들은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유화는 세부 묘사가 가능하지만 가격이 비싸며 마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야외에서 작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들은 현장에서는 수채화로 작업을 하고 아틀리에로 돌아와 수채화를 참고 삼아 유화로 최종 작품을 완성하였습니다. 수채화는 유화로 된 완성작을 위한 기초 혹은 연습작의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그 자체가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유화와 다른 수채화만의 가볍고 산뜻한 느낌을 추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채화로 작업을 하고 최종 작품으로 발표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인상주의 이후 모던 아트들은 의도적으로 세부 묘사를 포기함에 따라 수채화의 단점은 단점이 아니고 유화가 중심인 서양 미술의 기존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적합한 매체로 재평가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수채화의 지위가 급상승하였고 점점 더 많은 미술가들이 수채화에 몰두하였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수채화 지위의 상승은 결과적으로 20세기 초반 개최된 1년의 하계 올림픽들에서의 예술 종목에서 미술 분야의 하위 부문으로서 수채화가 드로잉과 묶여서 별도의 경쟁 부문으로 선정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야외의 순간적인 장면의 세부 묘사를 하지 않은 채 그리는데 관심이 높았던 블레어에게 수채화는 자신이 지향하는 예술의 방향성과 적합한 매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1930년대 로데오, 옥상에서의 일광욕, 전차 정류소 및 반스달 공원 등 결정적으로 수채화 작업에 몰입합니다. 세일즈맨의 죽음으로 유명한 미국의 극작가 아서 멜러는 리 에버렛 블레어를 미국에서 가장 감수성이 풍부하며 직관적인 수채화가 중 한 명이라고 논평할 정도로 리 블레어는 뛰어난 수채 화가였습니다. 블레어의 관심은 수채화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1946년에는 뉴욕시로 건너가 회사를 설립하고 상업 광고 및 영화 제작자로서 디자인, 광고,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다방면에서 활동하였습니다. 뉴욕 영화제작자협회 회장의 자리에 오르기도 했던 블레어는 1968년 은퇴를 하고 고향 캘리포니아로 돌아옵니다. 그는 여생을 전업미술가로 살기로 결심하였으며 주로 수채화 작업에 몰두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없어진 하계올림픽 아트 컴페티션에서 수채화 및 드로잉 부분의 금메달리스트이자 평생을 수채화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은 블레어는 1983년 미국 수채화협회의 종신회원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양한 시각미술에 몸을 담았던 그였기에 당연히 유화에도 상당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블레어의 작품들 중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은 오히려 1934년에 제작된 유화 작품인 바닷가의 메리입니다. 바닷가를 배경으로 키가 큰 한 젊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림 속 메리라는 여성은 메리 로빈슨으로서 이 그림이 완성된 1934년 리 블레어와 결혼하고 남편의 성을 따라 메리 블레어가 됩니다. 그녀 역시 화가였으며 남편과 마찬가지로 수채화와 유화 화가로 활동하였으며 메리 로빈슨 블레어로도 불립니다. 메리 블레어는 순수 미술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월트 디즈니사의 명작 신데렐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피터팬에 참여하며 주요 캐릭터 완성에 기여합니다. 그가 남긴 작품들이나 디즈니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의 주요 그림체는 후배 미술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리 에버렛 블레어의 부인이자 20세기 미국 서부 미술계의 주요 인물인 메리 로빈슨 블레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및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한양수다인이었습니다.